새벽 4시 마지막 배송을 끝내고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고가도로 밑구간은 항상 어두웠죠. 가로등 몇 개가 깜빡이는 게 전부였어요. 그날따라 앞쪽에 차들이 줄지어 서 있더군요. 사고인가 싶어서 비상등을 켜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가드레일에 처박힌 승용차가 보였어요. 운전석 에어백이 터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차를 세우고 뛰어내렸죠. 다른 운전자들은 창문만 내리고 쳐다볼 뿐이었어요. 누구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상노년 여성이 운전석에 기댄 채 의식이 없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호흡이 불규칙했죠. 저는 손이 떨렸지만 회사 의무교육을 떠올렸습니다. 맥박을 확인했어요. 너무 약했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괜찮으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119에 전화를 걸었죠. 하지만 교환원이 말했습니다. 정체 구간이라 최소 20분은 걸린다고요. 그 시간이면 늦습니다. 저는 결정했어요. 제 화물밴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여성의 몸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죠.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밴 뒷칸에 눕혔습니다. 회사에서 비치한 자동제 세동기를 꺼냈어요. 교육받은 대로 패드를 붙였습니다. 쇼크가 필요합니다. 기계 음성이 울렸습니다. 저는 버튼을 눌렀죠. 여성의 몸이 한 번 들썩였어요. 그리고 다시 가슴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땀이 흘러내렸어요. 손바닥에 박힌 굳은 살이 아팠습니다. 비상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며 달렸습니다. 무전 앱으로 주변 운전자들에게 양보를 요청했죠. 몇몇이 길을 비켜줬어요. 신호를 무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벌금은 나중 일이었어요. 응급실 앞에 도착했을 때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들것에 여성을 옮겼죠. 의사가 물었어요. 보호자십니까? 아닙니다. 사고 현장에서 발견했습니다.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저는 번호를 적어줬습니다. 그리고 접수비와 응급처치비를 계산대에 냈죠. 20만 원이 조금 넘었어요. 제 한 달 통신비보다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누군가는 내야 했으니까요. 주차비도 내고 나왔습니다. 밴을 몰고 집으로 향했죠. 손이 아직도 떨렸어요. 핸들을 잡은 손에 피가 조금 묻어 있었습니다. 아마 제 손에서 난 거겠죠. 거친 작업 때문에 손등이 자주 갈라졌거든요. 반지하 집에 들어서니 어머니가 깨어 계셨습니다. 이 시간에 왜 이래? 사고 좀 도와주고 왔어요.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더 묻지 않으셨죠. 저는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여성의 창백한 얼굴이 자꾸 떠올랐죠. 손목에 차고 있던 낡은 팔찌가 기억났어요. 은색 체인에 작은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EM이라고요. 저는 제 목에 걸린 열쇠고리를 만졌어요.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거였습니다. 거기에도 비슷한 로고가 있었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피곤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죠. 다음 날 오후 배송을 마치고 집 앞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골목 입구에 서 있었어요. 이 동네에선 보기 드문 차였죠.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차에서 정장 입은 남자 2명이 내렸어요. 한 명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정서아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윤 이사장님께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윤 이사장. 그 순간 어머니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셨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죠. 무슨 일이세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평소와 달랐어요. 남자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툼했죠.
어제 읍명복지재단 윤명자 이사장님을 구해주신 데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표창을 수여하고 싶어 하십니다. 봉투 안이 뭔지 대충 짐작이 갔어요. 돈이었죠. 아마 상당한 액수일 겁니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남자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사장님께서 꼭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일은 당연한 거예요.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표창식이라도 받아주십시오. 다음 주 화요일에 그것도 사양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죠. 남자는 더 설득하려 했지만 어머니가 끼어드셨어요. 우리 딸이 싫다는데 왜 자꾸 그러세요? 돌아가세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가 난 건지 불안한 건지 알 수 없었어요. 남자들은 결국 물러났죠. 세단이 떠나는 걸 보고 어머니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서아야, 그 사람들하고 엮이지 마. 왜요? 그냥 감사 인사잖아요. 그냥이 아니야. 절대 받으면 안 돼. 어머니의 눈빛이 심각했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어머니, 윤명자라는 사람 아세요? 모른다. 그리고 너도 알 필요 없어. 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어머니는 평생 누구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는 분이었죠. 그런 어머니가 오늘은 달랐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저녁을 먹을 때도 어머니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궁금증은 커져만 갔죠. 밤에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낯선 번호에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감사하다는 내용과 함께 연락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윤명자 이사장의 비서라고 했죠.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터넷에 읍명복지재단을 검색해 봤어요. 제게 원로가 만든 재단이라고 나왔습니다. 설립자는 고인이 됐고 부인인 윤명자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고요. 사진도 있었습니다. 차가운 인상의 여성이었어요. 어제 제가 구한 사람이 맞았죠. 기사를 더 읽어 내려갔습니다. 재단 로고가 눈에 들어왔어요. 제 열쇠고리와 똑같았습니다. EM이라는 이니셜도 같았죠. 읍명, 그러니까 은혜의 은혜 발글명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우연일까? 저는 열쇠고리를 손에 쥐었어요. 낡고 오래된 물건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제 곁에 있었죠. 어머니는 이게 어디서 온 건지 말해주지 않았어요. 뭔가 연결고리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 물어볼 순 없었죠. 저는 그날 밤 잠을 설쳤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그 일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저도 꺼내지 않았죠. 하지만 궁금증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시장에 나간 날 저는 결심했어요. 어머니 방을 살펴보기로 했죠. 옳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옷장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뒤적였죠. 낡은 사진 몇 장이 나왔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어요. 젊은 여자 둘이 어린아이와 함께 있는 뒷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죠. 하지만 아이가 든 열쇠고리가 선명했어요. 제 것과 똑같았습니다. 사진 뒤에 흐릿한 글씨가 있었어요. 1991년 가을이라고 적혀 있었죠. 제가 태어난 해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저는 계속 서랍을 뒤졌습니다. 낡은 봉투가 나왔어요. 안에 영수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느 산부인과 영수증이었죠. 날짜는 1991년 12월이었습니다. 산부인과 이름을 검색해 봤어요.
이미 문을 닫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소가 남아 있었죠. 강남구였어요. 저희가 사는 곳과는 한참 먼 동네였습니다. 문득 사진 속 여자 중 한 명이 윤명자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젊었을 때 모습이니 알아보기 어렵겠지만요. 그렇다면 다른 한 명은 어머니였을까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돌아오셨어요. 저는 황급히 사진과 영수증을 도로 집어넣었죠. 서랍을 닫고 제 방으로 갔습니다. 서아야, 밥 먹어. 네, 지금 갈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정하려고 심호흡을 했어요. 거울을 봤죠. 제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밥상에 앉았을 때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요즘 무슨 생각해? 아무 생각도 안 해요. 거짓말. 얼굴에 다 써 있어. 어머니는 저를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죠. 어머니, 제가 태어났을 때. 왜? 아버지는 어디 계셨어요? 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국그릇을 든 채 굳어 있었죠. 그런 거 묻지 마. 내 아버지는 내가 2살 때 나갔어. 그게 다야. 그 전에는요? 제가 태어났을 때는 어땠어요? 서아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경고하는 톤이었어요. 그 집안하고 엮이지 말라고 했잖아. 윤명자, 그 사람이랑 상관하지 마. 어머니가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어머니가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한숨을 길게 내쉬셨어요. 알았어. 안다. 옛날에 알았던 사람이야. 그런데 그게 중요하냐? 지금 우리랑은 상관없는 사람이야. 왜 상관없어요? 제 열쇠고리랑 재단 로고가 똑같은데.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알아버렸다는 표정이었어요. 서아야, 제발. 파헤치지 마. 내 아빠 일도, 그 집안 일도. 그냥 내 일이나 해. 성실하게 살면 그걸로 충분해. 어머니는 일어나셨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죠. 저는 밥상 앞에 혼자 남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뭔가 큰 비밀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 비밀이 저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도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알아내기로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퇴근길에 누군가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죠. 기분 탓인가 싶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어요.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확신이 들었죠. 그러던 어느 날 동료가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야, 이거 너 아니야? 화면에 제 얼굴이 떠 있었습니다. 유튜브 썸네일이었어요. 제목이 충격적이었죠. 재벌가에 숨겨진 딸, 택배기사로 살아가는 진실. 조회수가 10만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댓글도 수백 개였어요. 저는 영상을 눌렀죠. 안녕하세요, 박태경입니다. 오늘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화면에는 제가 배송하는 모습, 집 앞을 지나가는 모습이 몰래 찍힌 영상들이었어요. 이 여성은 현재 택배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정체는 은명그룹 창업주 가문에 숨겨진 후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제가 윤명자를 구한 사건, 보상을 거절한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추측성 멘트들이 이어졌죠. 유전자 검사를 하면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하지만 재단 측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버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화가 났죠. 동시에 두려웠어요. 집에 가는 길에 낯선 차가 따라왔습니다. 검은색 SUV였어요. 저는 일부러 골목으로 들어갔죠. 차가 멈췄습니다. 남자가 내렸어요.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정서아 씨, 잠깐만요.
인터뷰 좀. 저는 뛰었습니다. 남자가 쫓아왔어요. 골목을 빠져나가 큰 길로 나왔죠.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남자는 결국 포기했어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괜찮아요. 그냥. 하지만 괜찮지 않았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지 않았죠. 또 울렸어요. 다른 번호였습니다. 문자가 쏟아졌어요. 인터뷰 요청, 협찬 제안, 심지어 악플까지 있었습니다. 그날 밤 또 다른 번호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받았습니다. 정서아 씨죠? 여자 목소리였어요. 차분하고 냉정한 톤이었죠. 누구세요? 은명그룹 법무실 최지안입니다. 만나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요? 지금 상황을 정리할 방법에 대해서요.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최지안은 내일 만나자고 했습니다. 카페 주소를 보내줬어요. 저는 망설였죠. 어머니 말대로 그 집안과 엮이지 말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제 얼굴은 인터넷에 퍼졌고 사람들은 제 사생활을 파헤치고 있었죠. 다음 날 카페에 갔습니다. 최지아는 정장 차림이었어요. 30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죠. 앉으세요. 그녀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태경이라는 사람 알죠? 그 사람은 직업적으로 이런 일을 합니다. 스캔들을 만들고 돈을 요구하죠. 저한테 돈을 요구한다고요? 재단에 요구할 겁니다. 당신 이야기를 더 파헤치지 않는 조건으로요. 이미 접촉이 왔어요. 최지안이 말했습니다. 박태경이 요구한 금액은 억 단위였어요. 우리가 줄 순 없습니다. 하지만 법적 대응만으로는 부족해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녀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직접 밝히는 겁니다. 숨길 게 없다면 협박도 소용없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직접 밝힌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았습니다. 제 과거, 제 가족, 모든 걸 공개하라는 얘기였죠.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최지안이 한 제안을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안 돼. 왜 우리가 그래야 하는데? 이미 퍼졌어요, 어머니. 숨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서아야.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이런 짐을 지운 것 같아서. 무슨 짐이에요? 어머니는 한참을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너희 아버지는 윤명자 아들이었어. 정확히는 양아들이었지.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직접 듣는 건 달랐어요. 그 집안에서 반대했어. 신분이 맞지 않는다고. 나는 식당에서 일하던 사람이었으니까. 윤명자가 직접 찾아왔었어. 헤어지라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너희 아버지는 나를 선택했어. 우리는 도망쳐서 결혼했고 너를 낳았지. 그런데요? 아버지가 견디지 못했어. 가족도 돈도 다 잃었으니까. 결국 너를 두고 떠났어. 어디 갔는지도 몰라. 저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가 흐느꼈어요. 평생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며칠 후 윤명자를 만났습니다. 병원 특실이었어요. 그녀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회복한 것 같았어요. 어머니도 함께 갔습니다. 최지안이 주선했죠. 방에 들어서자 윤명자가 저를 봤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굳었죠. 미정 씨, 오랜만입니다. 이사장님.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윤명자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앉으세요. 우리는 소파에 앉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명자가 먼저 입을 열었죠. 그때 내가 막지 못했습니다. 막지 못한 게 아니라 막으신 거죠. 어머니가 받아쳤어요. 윤명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반대했어요. 내 아들이 평범한 삶을 사는 걸 원치 않았죠. 명문가의 자제와 결혼하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무너졌어요. 죄송합니다. 윤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녀가 저를 봤습니다. 서아 씨, 당신을 본 순간 알았어요. 눈빛이 내 아들과 똑같았으니까. 그리고 그 열쇠고리. 내가 며느리에게 준 거였죠.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 선물이라고 주셨죠. 그때는 환영한다는 줄 알았어요. 미안합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하지만 주변 압력을 견디지 못했어요. 윤명자가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손을 뺐어요. 사과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다만 이 상황을 정리하고 싶어요. 알아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윤명자가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하겠어요. 모든 걸 밝히고 사과하겠습니다. 더 이상 당신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용서를 바라시는 건가요? 바라지 않습니다. 자격도 없죠. 다만 빚을 갚고 싶어요. 그날 우리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과거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버지 이야기도 나왔죠. 윤명자는 아들의 소식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10년 넘게 연락이 끊겼다고요.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시간이 필요해.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천천히 하세요, 어머니.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윤명자를 용서할 수 있을지 몰랐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제 숨기지 않겠다는 거요. 일주일 후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은명재단 본관 대회의실이었어요. 기자들로 가득 찼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윤명자가 단상에 섰어요. 저와 어머니는 뒤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최지안이 옆에 있었죠. 시작하겠습니다. 윤명자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울렸어요. 그녀는 준비한 원고를 보지 않았습니다. 정면을 응시하며 말했죠. 저는 오늘 오래 숨겨온 진실을 밝히고 사과하려 합니다. 기자들이 펜을 들었어요. 카메라가 집중했죠. 30여 년 전 제 아들이 한 여성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저는 반대했어요. 신분이 다르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결국 가족을 등지고 결혼했고 딸을 낳았습니다. 윤명자가 잠시 멈췄어요. 숨을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지원도 끊었죠. 결국 제 아들은 가족을 버리고 떠났고 그 후 소식이 끊겼습니다. 술렁임이 일었어요.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며느리와 손녀는 혼자 남았습니다. 반지하에서 힘겹게 살아갔죠. 저는 그들을 외면했습니다. 그게 제 죄입니다. 윤명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얼마 전 제가 사고를 당했을 때 저를 구해준 사람이 바로 그 손녀였습니다. 정서아 씨. 그녀는 저를 알아보지 못했죠. 저 역시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확인하는 순간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버린 아이가 저를 살렸으니까요. 보답하려 했지만 그녀는 거절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어요. 윤명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질문은 나중에 받겠습니다. 먼저 제 계획을 말씀드리죠. 그녀가 서류를 꺼냈어요. 저는 개인 재산의 절반을 모자 가정과 한부모 지원 기금으로 출연하겠습니다. 또한 정서아 씨와 그녀의 어머니께 정식으로 사과드립니다. 윤명자가 저를 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견이 끝나고 최지안이 다가왔어요. 이제 박태경 차례입니다.
그녀가 서류를 내밀었죠. 박태경의 미행과 협박 증거였습니다. 몰래 촬영 영상, 협박 문자 내역, 금전 요구 녹음 파일까지 있었어요.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수사가 시작될 겁니다. 며칠 후 박태경의 채널이 폐쇄됐어요. 경찰이 그를 소환했다는 뉴스가 나왔죠. 댓글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제 핸드폰도 조용해졌어요. 인터뷰 요청은 계속 왔지만 저는 전부 거절했습니다. 말할 건 윤명자가 다 했으니까요. 어느 날 택배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본사 방문 요청이었죠. 불안했습니다. 혹시 문제가 된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팀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생했어. 회사 이미지 올려줘서 고맙고 의외였어요. 저는 그저 일을 한 것뿐이었는데 칭찬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어요. 잡지 코너에 제 사진이 실린 주간지가 있었습니다. 표지가 아니라 안쪽 기사였죠. 제목은 이랬어요. 용서와 화해, 그러나 아직 남은 과제. 기사를 읽진 않았습니다.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이제 제 이야기는 남의 손에 있었죠. 저는 그저 제 삶을 살면 됐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어머니가 TV를 보고 계셨어요. 뉴스에서 윤명자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채널을 돌렸죠. 이제 그만 봐도 되지 않을까? 그러게요.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식었어요. 새로운 사건들이 제 이야기를 밀어냈죠. 다행이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돌아오니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반지하 천장에서 늘 새던 물이 멈춰 있었습니다. 위를 올려다봤죠. 누가 보수를 한 것 같았어요. 계단도 달라졌습니다. 삐걱거리던 나무판이 새 걸로 바뀌어 있었어요. 어머니께 물었죠. 어머니, 이거 누가 고쳤어요? 몰라. 관리사무소에서 했나 보지. 하지만 관리사무소는 이런 걸 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윤명자였다는 걸요. 며칠 후 최지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점심 한번 할까요?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최지안이 말했죠. 이사장님이 직접 지시하신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판단했어요. 필요한 부분들을 조용히 돕는 게 맞다고. 그럴 필요 없어요. 정서아 씨, 이건 시혜가 아닙니다. 이사장님이 지고 계신 빚이에요. 당신이 받아주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겁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자존심보다 현실이 중요했으니까요. 회사에서는 제 업무가 조정됐어요. 새벽 배송을 줄이고 주간 업무를 늘렸죠. 덕분에 어머니랑 저녁을 함께 먹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서아야, 다른 일 해볼 생각 없어? 사무실 같은데. 왜요? 지금 일이 좋은데. 힘들잖아. 익숙해요. 그리고 제가 잘하는 일이에요. 어머니가 웃으셨어요. 오랜만에 보는 환한 미소였죠. 그래, 내가 좋으면 됐다. 어느 주말 윤명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직접 건 전화였습니다. 서아 씨, 시간 되면 저녁 한번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님도 함께요. 어머니께 여쭤봤습니다. 어머니가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한번 가보자. 레스토랑은 조용한 곳이었어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윤명자가 먼저 와 있었죠. 오셨군요. 앉으세요. 어색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주문을 하고 음식을 기다렸어요. 윤명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다행이네요. 미정 씨는요? 어머니가 짧게 대답하셨어요. 뭐, 살만합니다.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어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저희는 묵묵히 먹었죠.
식사 중간에 윤명자가 말했어요. 제가 용서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다만 그녀가 어머니를 봤습니다. 이젠 내가 덜 힘들었으면 합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어머니가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노력은 해보겠어요. 윤명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왔어요.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윤명자가 차로 태워주겠다고 했지만 어머니가 거절했죠. 걸어갈게요. 집이 가까워서.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저희는 걸어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서아야. 네. 고마워. 내가 있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어머니 손을 꽉 쥐었어요. 집에 들어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다가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윤명자였죠. 오늘 만나줘서 고마웠어요. 천천히 가겠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천천히요. 그리고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평화로웠습니다. 2달 후 윤명자에게서 또 연락이 왔어요. 재단 봉사 활동이 있는데 함께 가실 수 있을까요? 무슨 봉사인데요? 독거노인 가정 방문입니다. 도시락 배달하고 청소 도와드리는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가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재단 앞에서 만났어요. 윤명자는 평소보다 편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운동화를 신고 있었죠. 잘 오셨어요. 다른 자원봉사자들도 있었어요. 10명 정도 됐습니다. 차에 나눠 타고 출발했죠. 첫 번째 집은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어요. 3층에 할머니 한 분이 사셨습니다. 계단이 가팔랐죠. 윤명자가 도시락을 들고 올라갔습니다. 저도 청소 도구를 들고 따라갔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할머니가 문을 열었어요. 반가워하셨습니다. 아이고, 또 오셨네. 네, 오늘은 손녀 데려왔어요. 윤명자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할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어머, 이쁘게 생겼네. 저희는 집안을 청소했습니다. 먼지를 닦고 설거지를 했어요. 윤명자는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죠. 요즘 몸은 어떠세요? 그냥 그렇지. 늙으면 다 아프지. 약은 잘 드세요? 잊어먹을 때가 많아. 윤명자가 메모를 꺼냈습니다. 복용 시간을 적어서 벽에 붙여드렸어요. 2번째, 3번째 집도 비슷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었어요. 저희는 도시락을 드리고 청소를 도와드렸습니다. 마지막 집에 갔을 때 할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이 양반 돈 많다며? 왜 이런 일을 해? 윤명자가 웃었어요. 배우려고요. 늦었지만요. 점심때가 됐습니다. 저희는 근처 식당에 들어갔어요. 다른 봉사자들과 함께 밥을 먹었죠. 오늘 고생하셨어요. 윤명자가 말했습니다. 다들 괜찮다고 했어요. 한 분이 물었습니다. 이사장님, 다음에도 오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매주 올 겁니다. 식사를 마치고 재단으로 돌아왔어요. 사람들이 하나씩 흩어졌습니다. 저도 가려는데 윤명자가 불렀어요. 서아 씨, 잠깐만요.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윤명자가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이거 받아주세요. 뭐예요? 당신 어머니가 예전에 제게 준 거예요. 결혼 축하 선물이었죠. 그때 받지 못했어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손수건이 들어 있었어요. 손으로 술을 놓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 돌려드려야죠. 저는 손수건을 만졌어요. 오래됐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께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윤명자가 창문 밖을 봤어요. 서아 씨,
저는 늦게 배우고 있습니다. 가족이 뭔지, 책임이 뭔지요. 천천히 배우시면 돼요. 그럴게요. 함께 걸어주신다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손수건을 어머니께 드렸어요. 어머니가 펼쳐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내가 만든 거야. 서툴렀을 때지. 예뻐요. 어머니가 손수건을 가슴에 안으셨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열쇠고리를 손에 쥐었어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과거의 일부였죠. 창밖에 별이 보였어요. 맑은 밤이었습니다. 빚은 돌려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상처는 함께 꿰매는 거라고요. 완벽하진 않겠지만 천천히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내일도 배송이 있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야 했죠. 하지만 괜찮았어요. 이제 제 삶은 제 것이었으니까요.